여군년들아, 가슴이 크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 머리에 동네 조폭이 니년 군인이냐? 라며 소주를 부었습니다. 다음 날 707 특임단 전설이었던 그녀에게 조직 전체가 뿌리 뽑히고 강제 참교육 봉사대로 전락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 그 살얼음판 같은 긴장이 매일같이 흐르는 서부 전선. 이곳을 굳건히 지키는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의 지휘관은 대한민국 육군사의 전례 없는 인물이었다. 바로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자 현역 소장인 백지수.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은 단순한 계급이 아니라 유리 천장을 뚫고 피어난 강철 백합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이력은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여군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특수전 사령부,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불리는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10수년간 적진을 누볐다. 검은 베레모 아래 감춰진 서늘한 눈빛은 수백 번의 낙하산 강화와 수십 번의 비밀 작전을 통해 단련된 것이었다. 웬만한 남자들도 버티지 못하는 혹독한 훈련을 1등으로 수료하고 전술, 사격, 근접 격투술 등 모든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부대원들이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압도적인 전투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백지수 소장은 강철 같은 카리스마 이면에 백합처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지휘관이었다. 그녀에게 부하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병력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전우이자 소중한 가족이었다. 훈련은 지옥처럼 혹독하게 시켰지만 훈련이 끝나면 가장 먼저 다친 병사의 손을 잡고 막사의 온수까지 직접 챙겼다. 그녀의 리더십은 고함이 아닌 솔선수범에서 나왔다. 가장 위험한 정찰에 앞장서고 가장 힘든 작업을 함께하며 부하들의 신망을 얻었다. 그렇기에 전진부대의 모든 장병은 그녀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불 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쌀쌀한 바람이 부는 금요일 저녁, 며칠간 이어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흙먼지와 화약 냄새에 찌든 전투복을 벗은 백 소장은 오랜만에 단정한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오늘 특별히 아끼는 2명의 후배 장교를 사단장실로 불렀다. 오중희, 윤중희. 훈련하느라 고생 많았다. 저녁이나 같이 하자. 오아름 중위와 윤슬기 중위. 두 사람 모두 백 소장처럼 707 출신으로 현재 전진부대 직할대에서 핵심 임무를 수행 중인 유능한 장교들이었다. 사관학교는 물론 707까지 이어지는 까마득한 선배이자 자신들의 우상인 백 소장의 부름에 두 중위는 긴장하면서도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백 소장 역시 험난한 특전사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두 여성 후배에게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파주 문산읍, 통일로에서 한 블록 들어간 골목에 숨어있는 두루가든이었다. 3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킨 이곳은 화려한 간판 하나 없이 낡은 나무문이 전부였지만 저녁 시간이면 언제나 인근 부대 군인들과 퇴역 군인들로 북적이는 그들만의 성지 같은 노포였다. 이모님, 여기 삼겹살 3인분에 소주 하나, 음료수 2 주세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자욱한 고기 연기와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활기가 그들을 맞았다. 백지수 소장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주문하자 주방에서 일하던 주인 이모님이 반가운 얼굴로 달려왔다. 아이고, 우리 백 장군님 오셨네.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을 다 데리고 오셨어? 주인 이모님은 백 소장이 이 부대의 중령으로 처음 왔을 때부터 봐왔던 터라 각별했다. 제일 아끼는 후배들입니다. 아주 든든하고 멋진 군인들이죠. 백 소장이 웃으며 두 중위를 소개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원형 철제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
금세 숯불과 두툼하게 썰린 삼겹살 그리고 정갈한 밑반찬들이 차려졌다. 백 소장은 두 중이가 말릴 틈도 없이 자연스럽게 집게와 가위를 들고 직접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님이,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준다는 사실에 오아름 중위와 윤슬기 중위는 좌불안석이었다. 사단장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됐다. 오늘은 계급장 다 떼고 그냥 선배가 후배들 밥 사주는 자리야. 편하게들 먹어. 백 소장은 잘 익은 고기 첫 점을 두 후배의 앞접시에 각각 놓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소주잔과 두 중위의 음료수 잔을 채워 가볍게 부딪혔다. 이번 훈련 정말 고생 많았다. 특히 오중위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화력 유도한 거 아주 인상 깊었어. 윤중위는 그 혼란 속에서도 통신망을 끝까지 살려냈더군. 둘 다 정말 장했다. 자신들의 노력을 사단장님이 세세하게 알아주자 두 중위는 감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께서 지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피땀 흘려 이뤄낸 성과다. 백 소장은 빙그레 웃으며 숯불을 바라보다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아르마 슬기야. 너희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다. 그것도 가장 험하고 어두운 곳을 먼저 살피는 특전사 출신이지. 그 검은 베레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별을 단 지금도 매일같이 되새긴다. 두 중위는 흐트러졌던 자세를 바로 하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은 국민이 우리에게 입혀준 수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고깃집의 모든 소음을 뚫고 두 사람의 심장에 정확히 박혔다. 우리는 언제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장 먼저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자 명예다. 하지만 백 소장은 두 후배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부하들의 생명을 단 한순간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지휘관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죽음의 문턱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임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평소의 지옥 같은 훈련을 버텨내고 스스로를 갈고 닦는 거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거치며 피와 땀으로 새긴 그녀 자신의 신념이었다. 그리고 너희는 특별한 힘을 가졌다. 707에서 배운 그 기술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무서운 힘이지. 명심해라. 그 힘은 절대로 너희 자신을 방어하거나 사사로운 감정을 표출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군인의 힘은 오직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통제되고 가장 명예로운 순간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 오아름 중위와 윤슬기 중위는 뜨거운 숯불 앞에서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들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진지하고도 따뜻한 대화가 오가던 그때였다. 가게 가장 구석, 어두컴컴한 자리에 둥글게 모여 앉아있던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 쪽을 향해 노골적인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다. 험악한 인상에 딱 달라붙는 검은 셔츠 위로 울퉁불퉁한 근육과 문신이 얼핏 비쳤다. 그들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욕설을 섞어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떠들던 그들의 대화가 점점 백 소장 일행을 향했다. 야, 저기 여자들 좀 봐라. 셋 다 몸매가 장난 아닌데? 가운데 앉은 여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양옆은 완전 애기네, 애기. 근데 분위기가 왜 저렇게 빡빡하냐? 군인들인가? 요즘 군대가 아주 계집애들 놀이터가 됐다더니 진짜인가 보네. 어이구,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비아냥거림과 저급한 농담이 섞여 들려왔다. 오아름 중위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윤슬기 중위는 불안한 듯 백 소장의 눈치만 살폈다. 백 소장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묵묵히 고기를 뒤집었다. 신경 쓰지 마라. 못 배운 자들의 소음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 식사 마저 하자. 하지만 백 소장의 침착한 대응은 오히려 불량배들을 더욱 자극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가장 덩치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이름은 황도철. 그는 이 일대 유흥가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최근 급격히 세력을 키우고 있는 신흥폭력 조직 흑사파의 두목이었다. 합법을 가장해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뒤로는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황도철이 역겨운 미소를 입에 문 채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이봐 아가씨들. 군인 놀이 재밌으신가? 보아하니 다들 한가닥하게 생겼는데 이런 누추한 데서 여자들끼리 궁상 떨지 말고 저기 우리 형님들 방에 가서 술이나 한 잔 따라봐. 오빠들이 재밌게 놀아줄게. 그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오아름 중위의 어깨에 거친 손을 올리려 했다. 손 치우시죠. 오중이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707에서 훈련된 그녀의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살기마저 어렸다. 그러나 황도철은 그 눈빛을 보고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이 낄낄거렸다. 오, 눈깔에 힘준 것 좀 봐라. 아주 사람 잡겠네. 무서워서 오줌 지리겠다. 야, 군인이면 다야? 너희 같은 것들이 총이나 제대로 쏠 줄 아냐? 한 번만 더 무례하게 굴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오중이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테이블이 흔들리며 잔이 넘어질 뻔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윤슬기 중위는 잔뜩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앉아 오중이. 그때 백지수 소장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다. 군인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우리는 민간인과 시비 붙을 이유가 없어.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젖은 손수건으로 테이블을 닦으며 황도철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깊은 경멸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고요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선생님들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저희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싶습니다. 백 소장의 지극히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는 황도철의 비틀린 자존심을 정통으로 건드렸다. 감히 이 파주 바닥에서 자신에게 훈계를 하려드는 여자가 그것도 군인이라고 으스대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광기 어린 분노가 그의 눈에 번뜩였다. 이 시발년이 감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순간 황도철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백지수 소장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찍듯 병 속의 소주를 전부 부어버렸다. 촤악! 차가운 소주가 백 소장의 머리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젖어들었고 깨끗했던 사복 셔츠가 순식간에 흠뻑 젖었다. 사단장님! 오아름 중위와 윤슬기 중위가 동시에 터트린 비명은 경악 그 자체였다. 윤슬기 중위의 눈에서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다. 가게 안의 모든 소리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고정되었다. 황도철과 그의 부하들은 그 광경을 보고 배를 잡고 구르며 웃기 시작했다. 크하하, 꼴 좋다. 이게 바로 별 2개 단 사단장님 꼬라지냐? 어디서 군복 벗고 와서 깝죽대? 군복 벗으니까 너도 그냥 물에 빠진 생쥐 새끼, 별 볼 일 없는 그냥 계집년일 뿐이야. 온갖 모욕적인 조롱과 희롱이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백지수 소장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소주 방울이 그녀의 턱을 타고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떠졌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부하들을 아끼던 강철 백합의 온화함은 없었다. 오직 눈앞의 적을 섬멸하기 직전에 제707 특수임무단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고기 굽는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멈췄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소주병을 든 황도철과 흠뻑 젖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백지수 소장에게로 향했다. 황도철의 일그러진 얼굴에 조롱과 승리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감히 자신에게 훈계하려던 여자의 길을, 그것도 별을 달았다고 으스대던 군인의 길을 완벽하게 꺾었다고 확신했다. 크하하. 꼴 좋다. 별은 무슨 그냥 물에 빠진 생쥐 새끼 아냐. 그의 부하들이 뒤따라 폭소했다. 오아름 중위의 얼굴은 분노로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허리춤으로 향했다. 그곳에 총이 있었다면 망설임 없이 뽑았을 것이다. 윤슬기 중위는 이미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손으로 막고 있었다. 존경하는, 아니 우상과도 같았던 사단장님이,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님이 저런 천박한 불량배에게 저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다는 것은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사단장님. 윤중위의 목소리가 모기만하게 떨려 나왔다. 백지수 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린 소주가 그녀의 콧날을 타고 턱 끝에 맺혔다. 그녀는 턱 끝에 매달린 소주 방울을 닦아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그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분노의 떨림도 없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거대한 전함이 수면 위로 부상하듯 묵직하고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불과 몇 분 전 후배들을 향해 따뜻한 조언을 건네던 온화한 지휘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번의 모의 전투와 실전을 거치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상대를 응시하던 제707 특수임무단 최정예 요원의 눈빛이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오직 눈앞의 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냉철한 판단만이 남은 얼음 같은 눈빛이었다. 너희들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가?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강철의 울림이 있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황도철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뭐야, 이 시발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황도철이 빈 소주병을 치켜들고 그녀의 머리를 다시 한번 내려치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백지수 소장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빨랐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황도철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황도철이 소주병을 휘두른 팔은 허공을 갈랐다. 그가 하고 당황한 순간 지옥 같은 고통이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컥. 백 소장은 몸을 피하는 동시에 황도철의 품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주먹을 쓰지 않았다. 손가락을 빳빳하게 편 수도였다. 특전사에서 수만 번 단련한 강철처럼 단단한 그녀의 손날이 황도철의 복부, 정확히는 태양신 경총을 꿰뚫듯이 찔러 넣었다. 황도철의 눈이 흰자위를 드러내며 뒤집혔다. 폐 속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무너지려 할 때 백 소장은 그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 고기를 굽던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석쇠 위로 그의 얼굴을 그대로 쳐박았다. 치익! 살이 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제야 터져나온 황도철의 비명이 가게를 찢을 듯이 울렸다. 끄아악! 두목님. 뒤에서 낄낄거리던 부하들이 경악하며 일어섰다. 그들 중 2명이 의자를 집어들고 달려들었다. 오중이, 윤중이 데리고 주방 입구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 백 소장의 명령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오아름 중위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윤슬기 중위의 팔을 잡아 끌고 가게 구석, 주방으로 통하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유일한 퇴로이자 벽을 등질 수 있는 전술적 요충지였다. 이제 백 소장 앞에는 의자를 든 2명과 맨주먹의 2명, 총 4명의 불량배가 서 있었다. 이 미친년이. 의자를 든 남자가 머리 위로 의자를 휘둘렀다. 백 소장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녀는 휘둘러지는 의자의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 힘을 역이용해 의자를 잡아당기면서 동시에 발로 남자의 정강이뼈를 걷어찼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백 소장은 빼앗은 의자를 그대로 옆에서 달려들던 다른 남자에게 투포한처럼 던져버렸다. 남자는 의자의 복부를 맞고 뒤로 낮아빠졌다. 남은 2명이 동시에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다. 백 소장은 상체만 살짝 비틀어 한 명의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피하는 동시에 팔꿈치로 상대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그 압도적인 광경에 공포에 질려 주먹을 내지르지도 못하고 멈칫했다. 백 소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낮춰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하단 차기. 남자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자 백 소장은 그의 뒷목을 잡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단 15초. 5명의 건장한 불량배들이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자 전직 특전사 최정예 요원이었던 단 한 명의 여성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가게 안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공포 어린 침묵에 휩싸였다. 백지수 소장은 여전히 소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않은 채 그들 한가운데 우뚝 섰다. 그녀의 숨소리는 조금도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석쇠의 얼굴을 쳐박고 신음하는 황도철에게 다가갔다. 내 놈의 힘은 고작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황도철의 상의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과 함께 손때 묻은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가 나왔다. 백 소장은 무심코 수첩을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었다. 파주 문산읍, 금촌 로데오 거리, 일산 라페스타 등 구체적인 지명과 함께 상납금, 보호비, 대납 이자 같은 단어들과 액수 그리고 여러 개의 계좌번호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네 불량배가 아니었다. 파주와 고향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거대한 불법 폭력 조직의 핵심 장부였다. 백 소장의 시선이 수첩의 마지막 장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흑사파라는 이름과 함께 그들이 관리하는 불법 도박장과 유흥업소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백지수 소장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인 모욕 사건이 아니었다. 자신의 사단이 목숨 걸고 지키는 관할 구역, 최전방 지역인 이 파주 땅에서 국민들을 등치고 군 기강을 위협하는 적이 암약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자신의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모님, 죄송합니다. 기물 파손된 것은 제가 전부 배상하겠습니다. 그녀는 주방 카운터 뒤에서 떨고 있는 주인 이모님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오중이, 예, 사단장님. 즉시 헌병대에 연락해. 사단장 직권 명령이다. 헌병대 특임대 전원 출동시키고 파주경찰서 서장에게도 직접 연락해. 내가 지금 두루가든에서 흑사파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고.
공조 수사를 요청한다고 전해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 이놈들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경찰과 헌병대가 올 때까지 이각에 철저하게 봉쇄한다. 그날 밤 파주 문산읍의 작은 고깃집에서 시작된 불씨는 대한민국 서부 전선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파주 문산읍 통일로 인근 골목은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요란한 경광등 불빛이 낡은 상가 건물들을 붉고 푸르게 물들였다. 제1보병사단 헌병대 특수임무대의 검은색 기동 차량들과 파주경찰서 강력팀의 승합차들이 두루가든 앞을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가게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걸어 나온 사람은 흠뻑 젖은 사복 차림의 백지수 소장이었다. 그녀의 위풍당당하고 서늘한 기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헌병대원들은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다. 뒤이어 얼굴이 피범벅이 된 황도철을 비롯한 흑사파 조직원들이 헌병대원들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끌려 나왔다. 현장에 도착한 파주경찰서장과 1사단 헌병대대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단장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몸은 괜찮으십니까? 헌병대대장이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백 소장은 젖은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며 낮게 말했다. 내 몸은 괜찮다. 하지만 내 관할 구역은 괜찮지 않았군. 그녀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수첩을 꺼내 경찰서장에게 건넸다. 이건 단순 폭행 시비가 아니다. 이 자들은 이 일대에서 불법 도박, 성매매 알선, 갈취를 일삼아온 조직 흑사파다. 이건 그들의 범죄 장부다. 수첩을 받아든 경찰서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 역시 흑사파의 존재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신도시 개발 붐을 타고 급격히 세력을 키운 그들의 실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역 사단장이,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직접 그들의 속을 한복판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지금 즉시 백 소장의 목소리가 야간 지휘소처럼 울렸다. 1사단 지휘통제실에 군경 합동수사본부를 차린다. 헌병대대장은 특임대를 이끌고 이 장부에 적힌 업소들의 위치를 즉각 확보해. 경찰서장께서는 이들을 전원 파주경찰서로 압송하고 동시에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공조를 요청해. 지금 이 시간부로 작전명 흑사소탕을 개시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정 무렵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의 지휘통제실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거대한 전술 스크린에는 평소의 작전 구역 지도 대신 파주시와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의 지도가 띄워졌다.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백지수 소장이 지휘봉을 들고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의 뒤로는 사단 참모진과 헌병대 지휘관들, 그리고 파주경찰서 강력팀장과 경기도 북부청 광수대 간부들이 도열했다. 현재 시각 0시 24시. 흑사파 두목 황도철의 신병을 확보하고 핵심 장부를 입수했다. 백 소장이 장부에 적힌 업소들을 하나하나 지목했다. 이들은 금촌 로데오 거리에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문산읍, 파주읍 일대의 유흥주점 수십 곳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보호비를 갈취했다. 또한 일산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인근의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임대해 기업형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녀의 설명은 군사작전을 브리핑하듯 체계적이고 냉철했다. 이것은 단순한 민생 치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전진부대는 대한민국 심장부를 지키는 최전방 부대다. 이런 군사 접경 지역에서 거대 폭력 조직이 활개치는 것은 그 자체로 안보의 구멍이다. 그녀가 헌병대대장을 돌아보았다. 헌병대는 즉각 흑사파가 운영하는 불법 대부업 장부를 확보해. 우리 사단 장병들 중에 이들에게 불법 사채를 쓰거나 연루된 인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샅샅이 뒤져라.
만약 있다면 그것은 군 기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광역수사대는 그녀가 이번에는 경찰 간부를 바라보았다.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는지 혹은 이들이 벌어들인 검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파악해야 한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한다. 오늘 밤 이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파주 땅에 뿌리 내린 이 흑사라는 독사의 머리와 꼬리를 동시에 잘라낸다. 각 부대 및 기관은 지금 즉시 행동 개시하라. 백 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휘통제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 2시. 파주 금촌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한 평범한 빌딩의 7층. 두루 유통이라는 간판을 단 사무실에 헌병대 특임대와 경찰 광수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곳은 흑사파의 실질적인 본부였다. 문을 부수고 진입하자 안에서는 미처 증거를 파기하지 못한 조직원 수십 명이 거세게 저항했다. 뭐야 이 새끼들.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달려드는 조직원들. 그러나 그들은 상대가 잘못되었다. 전원 엎드려. 움직이면 발포한다. 선두에 선 것은 헌병대 특임대였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백 소장의 특별 지시로 현장 지휘를 맡은 오아름 중위도 있었다. 사단장님께 배운 대로 오중위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덩치 큰 조직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동시에 다른 조직원의 복부를 군홧발로 걷어찼다. 707에서 배운 근접 격투술은 단순한 불량배들의 싸움 기술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간결했으며 치명적이었다. 다른 헌병대원들과 경찰들 역시 일사불란한 진압 작전으로 순식간에 사무실을 장악했다. 그곳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백 개의 대포폰, 그리고 황도철의 장부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회계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다. 같은 시각 일산 동구의 한 오피스텔. 경찰의 급습으로 불법 성매매 현장이 적발되었고 그들을 관리하던 흑사파 중간 간부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새벽 4시. 파주경찰서 조사실. 밤샘 조사에도 불구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황도철 앞에 백지수 소장이 직접 나타났다. 황도철. 백 소장이 압수된 증거물 상자를 그의 앞에 쏟아부었다. 장부, 컴퓨터, 대포폰들이 테이블 위로 어지럽게 쏟아졌다. 내 놈의 소굴은 모두 정리됐다. 내 놈의 부하들도 모두 잡혔어. 이제 내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다. 황도철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그냥 술에 취한 군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국을 하룻밤 만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장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다. 내가 잘못했다. 살려 주라. 백 소장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죄는 법이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녀가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불어라. 내 위에 누가 있는지, 내가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 모조리. 그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때였다. 지휘통제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헌병 대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흑사파의 불법 사채 장부에서 우리 사단 간부들의 이름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백지수 소장의 눈이 불타올랐다. 진짜 적은 어쩌면 내부에 있을지도 몰랐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 제1보병사단 지휘통제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밤샘 작전의 피로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장성들과 참모들을 짓눌렀다. 백지수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앉아 헌병 대대장이 방금 보고한 명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A사 용지에 인쇄된 이름들. 대위 1명, 중위 2명, 그리고 상사 1명.
모두 그녀의 지휘 아래 있는 그녀가 아끼던 전진부대의 간부들이었다. 그들이 흑사파가 운영하는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었다. 백 소장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어젯밤 불량배들에게 당한 모욕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밀려왔다. 전쟁은 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지.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자신의 부하들이 국민을 갈취한 검은 돈에 영혼을 저당 잡혔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가 아니었다. 최전방 사단의 군 기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안보 문제였다. 만약 흑사파가 이 빚을 빌미로 군사 정보를 요구했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헌병대 대장. 예, 사단장님. 해당 인원들 전원 무장 해제시키고 지금 즉시 사단장실로 소집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아름 중위와 윤슬기 중위도 함께 부르게. 예. 어젯밤의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봐야 할 것도 있으니 30분 후 사단장실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4명의 간부와 그들 뒤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오아름, 윤슬기 중위가 서 있었다. 백지수 소장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다. 도박 빚에 빠진 김대위, 주식 투자 실패로 사채를 쓴 박중위. 모두 그녀가 평소 유능하다고 격려했던 간부들이었다. 고개 들어. 4명의 간부가 움찔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너희들은 어젯밤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백 소장은 어젯밤 자신이 겪었던 일을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조롱당했던 그 치욕적인 순간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제압하고 흑사파를 소탕하게 된 전 과정을 말했다. 오중이와 윤중이는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 듯 입술을 깨물었다. 너희들이 돈을 빌린 자들이 바로 너희 사단장의 머리에 소주를 붓고 희롱한 자들이다. 내 간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너희들은 너희 지휘관을 모욕한 자들, 아니 너희가 지켜야 할 국민들을 등쳐먹는 기생충 같은 자들에게 너희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팔아넘겼다. 백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눈물은 없었다. 국민이 너희에게 총을 쥐어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총으로 도박 빚을 갚고 유흥비를 대라고 쥐어준 것인가? 너희가 진 빚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를 올가매는 족쇄이자 우리 전진부대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한 오물이다. 그녀의 질책에 김대위가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사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백 소장은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너희는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징계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 이것은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다. 절망이 4사람의 얼굴을 뒤덮었다. 군 생활이 끝장났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백 소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나는 너희를 이대로 버릴 생각은 없다. 그녀는 뒤에 서 있던 오아름 중위와 윤슬기 중위를 바라보았다. 어제 내가 두 중위에게 말했다. 군인의 힘은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 힘은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다시 4명의 간부를 보았다. 너희는 너희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 죄를 지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저지른 죄를 너희의 땀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녀가 내리는 참교육이었다. 너희 4사람은 법적인 징계가 끝난 후 원대 복귀 대신 전진부대 특별봉사대에 배속된다. 그리고 내가 어젯밤 소탕한 흑사파가 활개치던 바로
그 지역, 파주와 문산 일대의 가장 어둡고 그늘진 곳으로 갈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6개월간 전투복이 아닌 작업복을 입고 너희가 외면했던 이웃들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흑사파 같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고통받던 독거노인들의 집을 수리하고 그들이 갈취했던 시장 상인들의 가게를 청소하고 밤낮으로 그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돌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협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너희가 빌린 그 더러운 돈이 누구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것인지 너희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너희가 군복을 입고 지켰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너희의 두 손으로 직접 그들을 도우면서 뼈저리게 반성해라. 그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한번 군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깨닫게 하려는 백지수 소장만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아름 중위와 윤슬기 중위를 지목했다. 이 두 장교가 너희의 봉사 활동을 감독하고 지휘할 것이다. 어젯밤의 치욕과 공포를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증명해 보여라. 오중위와 윤중위는 사단장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경례를 붙였다. 이것은 타락한 선배 군인들을 갱생시키는 동시에 두 젊은 장교에게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치려는 그녀의 큰 그림이었다. 마지막으로 백 소장은 어젯밤의 주범 황도철을 떠올렸다. 그는 이미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구속되었다. 감옥에 있는 황도철에게도 전해라. 죗값을 다 치르고 나왔을 때 그 힘을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쓸 것인지 아니면 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무너진 담벼락이라도 하나 더 쌓는 데 쓸 것인지 그가 선택할 몫이라고. 모든 것이 정리된 아침 백지수 소장은 오아름 윤슬기 중위를 데리고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전방 관측 소피에 섰다. 붉은 태양이 휴전선 너머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보이는가 저 땅. 세 명의 여군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장엄한 일출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저 철책선만이 아니다. 저 철책선 뒤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그들의 명예다. 어젯밤 우리가 한 일은 그 일상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을 도려낸 것뿐이다. 우리의 진짜 임무는 저기 해가 뜨는 저곳을 향해 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과 그녀의 뒤를 이을 두 젊은 장교의 눈빛은 갓 솟아오른 태양보다 더 뜨겁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파주 문산읍의 변두리 재개발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낡은 골목. 그곳에 제1보병사단 특별봉사대라는 임시 간판을 단 컨테이너 막사가 자리 잡았다. 이곳이 앞으로 6달 동안 김대위, 박중위, 이중위, 그리고 최 상사가 머물게 될 새로운 자대였다. 첫날 아침 그들은 군복이 아닌 보급용 회색 작업복을 지급받았다. 어깨에는 계급장 대신 특별봉사대라는 노란색 견장이 붙어 있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장교와 부사관이었던 그들은 이제 그저 봉사대원이었다. 컨테이너 막스 앞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정식 전투복 차림의 오아름 중위와 윤슬기 중위였다. 오 중위는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출석을 확인했다. 오늘부로 여러분의 지휘 감독을 맡은 오아름 중위다. 옆에는 윤슬기 중위다. 김 대위의 입술이 비틀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붙이던 후배 장교, 그것도 한참 어린 여군 장교에게 지휘를 받는다는 사실은 그의 남은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겼다. 우리의 임무는 봉사다. 사단장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흑사파에게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복구 작업을 돕는다. 첫 번째 임무지는 문산중앙시장 할매 떡집이다. 4명의 대원은 헌병대 차량이 아닌 낡은 녹색 군용 트럭 짐칸에 올라탔다. 문산중앙시장의 구석에 위치한 할매 떡집은 처참했다. 흑사파 조직원들이 보호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를 부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유리문은 산산조각 났고 떡을 찌던 찜기와 기구들은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가게 안은 온통 깨진 집기들과 못쓰게 된 쌀가루 포대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가게 주인인 70살의 박씨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길 건너편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오중이가 4명의 대원에게 장갑과 마대를 나눠주었다. 임무를 설명한다. 이곳을 원래대로 복구한다. 유리 파편 하나 남기지 말고 전부 치우고 망가진 집기들은 분류해서 폐기한다. 즉시 시작한다. 김대위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사관학교를 나오고 대위 계급장을 단 것이 고작 이런 쓰레기나 치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장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오중이, 이건 너무하지 않나? 우리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장교에게 이런 자벽을 시키는 건, 이건 인격 모독이야. 박중희와 이중희도 난감한 표정으로 김대위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 묵묵히 장갑을 끼던 최 상사가 입을 열었다. 김대위님, 우리는 군인 이전의 죄인입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가장 먼저 엎어진 찜기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오아름 중위가 김대위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인격 모독이라고 했나, 김대위? 그렇다면 저기 앉아 계신 할머니가 겪은 일은 무엇이지? 그녀가 박씨 할머니를 가리켰다. 저분은 평생을 이 자리에서 떡을 만들어 자식들을 키웠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빌려 쓴 바로 그놈들이 저분의 평생을 짓밟았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나태함이 저 깡패들의 쇠 파이프가 되어 저분의 삶을 부쉈다. 그런데도 내 놈의 인격이 더 중요한가? 오중이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시장 골목에 울렸다. 사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땀으로 갚으라고. 너희가 진 빚은 돈이 아니라 저분들의 피눈물이라고. 그걸 깨달을 때까지 너희는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녀는 김대위의 발치에 떨어진 장갑을 주워 그의 가슴팍에 던지듯 안겨주었다. 선택해라. 지금 여기서 군복을 벗고 불명예 전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장갑을 끼고 내 놈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직접 손으로 치울 것인가? 김대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주먹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그들을 구경하며 수군거렸다. 저 양반들 군인 아냐? 군인들이 왜 저기서 저러고 있대? 저번에 그 깡패들 잡아갔다더니 걔들이랑 한패였던 거 아냐?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들의 가슴에 박혔다. 그때 윤슬기 중위가 박씨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중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어젯밤 사단장님이 겪은 모욕과 눈앞의 참상이 겹쳐지며 복받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윤중위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대위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장갑을 주워 손에 꼈다. 그는 묵묵히 깨진 유리 조각을 담기 시작했다. 박중희와 이중희도 황급히 마대를 들고 그를 도왔다. 그들의 첫 번째 봉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날은 뜨거웠다. 작업복은 금세 땀으로 젖어들었다. 쌀가루와 물이 뒤섞여 썩어가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장교로서의 자존심, 엘리트라는 자부심 따위는 썩은 냄새와 먼지 속에 처박혔다. 그들은 꼬박 8시간을 일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기계처럼 움직였다. 저녁이 되어 가게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최 상사가 떡 기계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흙먼지가 묻은 낡은 비단 주머니였다. 할머니, 이거
최 상사가 그것을 박씨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받아들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내 새끼들 주려고. 손주놈 대학교 등록금 보태주려고 푼푼히 모은 건데. 깡패놈들이 이것마저 다 뺏어가고. 이거 하나 남았네. 아이고. 주머니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그 순간 4명의 간부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그들이 흑사파에게 빌린 돈.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도박을 하고 유흥을 즐겼던 그 돈이 바로 저 할머니의 피눈물이 밴 등록금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김대위는 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수치심과 죄책감이었다. 오아름 중위와 윤슬기 중위도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컨테이너 막사로 돌아온 4사람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입었던 군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 잿더미 속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시간은 빗물처럼 흘러갔다. 특별봉사대의 활동은 2달째에 접어들었다. 파주와 문산 일대에서 그들은 이제 꽤 알려진 존재가 되었다. 처음에는 군인 나리들이 쇼한다며 경계하던 주민들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땀 흘리는 그들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김대위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연장을 챙겼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현장을 정리했다. 박중위와 이중위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가고 있었고 손재주가 좋았던 최 상사는 망가진 문이며 담벼락을 뚝딱 고쳐내며 최 반장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군인이었지만 총 대신 망치를 들었다. 작전 계획 대신 독거노인 가정의 지붕 수리 계획을 짰다. 그들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손은 굳은 살로 딱딱해졌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사체에 쪼들리며 공포에 질려있던 2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아져 있었다. 오아름 중위와 윤슬기 중위는 그들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감시자로서 나를 세웠지만 이제는 함께 땀 흘리는 동료로서 그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장마가 한창이던 7월의 어느 밤. 그날따라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졌다.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는 재난 문자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특별봉사대는 문산천 인근의 저지대 주택가에서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었을까? 빗줄기가 잠시 가늘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우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다. 뭐야? 지진인가? 그때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저기, 산이 무너진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 주택가 뒤편을 감싸고 있던 작은 야산의 일부가 엄청난 양의 비를 머금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토사와 거대한 바위, 부러진 나무들이 순식간에 산비탈 아래에 있던 낡은 빌라 3채를 덮쳤다. 쾅! 콰과과광! 전기가 끊기고 사방이 암흑으로 변했다. 빗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절규가 뒤섞였다. 사람 살려! 무너졌어. 집이 무너졌다고.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공포에 얼어붙었다. 그때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김대위였다. 전원 정신 차려. 이건 훈련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불만에 가득 찬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수백 명의 부하를 지휘하던 야전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최 상사, 트럭에 있는 조명 장비랑 예비 배터리, 확성기 전부 가져와. 조명 확보가 최우선이다. 박중위, 이중위, 119와 4단 지휘 통제실에 즉각 상황 보고.
정확한 위치와 피해 규모, 예상 매몰 인원 보고하고 즉각 지원 요청해. 오중희님, 윤중희님. 그는 자신들을 감독하던 두 장교를 향해 외쳤다. 두 분은 707 출신이시니 저보다 상황 판단이 빠르실 겁니다. 현장 통제와 추가 붕괴 위험 지역 설정, 그리고 주민 대피를 맡아주십시오. 저희 4명은 매몰 현장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망설일 틈이 없었다. 오아름 중위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주민 대피는 우리에게 맡기고 절대 무리하지 마라. 4명의 봉사대원은 망설임 없이 쏟아지는 비와 토사를 뚫고 무너진 빌라로 달려갔다. 그들의 손에는 K2 소총 대신 곡괭이와 쇠지렛대가 들려 있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빌라 1층은 완전히 토사에 묻혔고 2층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아, 살려주세요. 우리 애가 안에 있어요. 한 여자가 무너진 건물 잔해를 미친 듯이 파헤치며 울부짖었다. 어디입니까?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201호. 201호에. 201호는 건물의 절반이 흙더미에 파묻힌 상태였다. 젠장, 입구가 막혔다. 김대위가 외쳤다. 최 상사. 저쪽 창문이다. 창문으로 진입한다. 최 상사가 쇠지렛대로 비틀어진 방범창을 뜯어냈다. 김대위가 먼저 깨진 창문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어둠과 먼지, 가스 냄새가 뒤엉켜 숨이 막혔다. 아이야, 꼬마야, 대답해. 그때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무서워. 침대와 무너진 벽 틈, 아주 작은 공간에 7살짜리 남자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괜찮아. 아저씨가 구하러 왔어. 군인 아저씨야. 김대위가 아이를 안아들려는 순간 건물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위험해. 빨리 나와. 밖에서 박중희가 소리쳤다. 김대위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창문으로 빠져나왔다. 그가 아이를 아이 엄마에게 건네주는 순간 2층 바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휴.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302호의 할머니가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 이번에는 이중희가 외쳤다. 3층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유일한 계단이 무너져 고립된 상태였다. 방법이 없어. 로프가. 그때 최 상사가 빌라 옆에 도시가스 배관을 가리켰다. 저걸 탈 수 있습니다. 위험해. 비에 젖어서 미끄러울 거다. 하지만 저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특전사에서 유격 조교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최 상사는 망설이지 않고 빗물이 흐르는 배관을 잡고 오르기 시작했다. 현역 시절 다져진 근육이 그를 3층 높이까지 밀어 올렸다. 그는 창문을 깨고 들어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등에 업었다. 이제 어떻게 내려와? 모두가 절망적인 순간 최 상사는 방에 있던 커튼을 뜯어내 자신의 몸과 할머니를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배관을 붙잡고 마치 특수부대의 절벽 하강 훈련을 하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들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마침내 119 구조대와 헌병대 기동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김대위, 박중위, 이중위, 최 상사는 흙투성이가 된 채 쏟아지는 비를 맞고 서 있었다. 그들은 4명의 생명을 구해냈다. 그들의 손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아름 중위와 윤슬기 중위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자신들이 본 것은 돈에 눈이 멀어 명예를 팔았던 죄인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을 구한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진짜 대한민국 군인의 모습이었다. 윤슬기 중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비에 젖어 잘 눌리지도 않는 버튼을 눌러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단장님.
백지수 소장님, 지금 현장에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6달의 시간이 흘렀다. 혹독한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고 파주 들녘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특별봉사대의 공식 임무 기간이 종료되었다. 문산읍 변두리 낡았던 골목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무너졌던 담벼락은 튼튼하게 다시 세워졌고 어르신들의 집 창호지는 깨끗하게 발렸다. 할매 떡집은 다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찌기 시작했다. 봉사대의 컨테이너 막사 외벽에는 주민들이 서툰 글씨로 붙여놓은 감사 쪽지들이 빼곡했다. 그날 아침 김대위, 박중위, 이중위, 그리고 최 상사는 6달 만에 처음으로 작업복이 아닌 빳빳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었다. 지난 여름 산사태 때의 공로로 법적 징계는 감경되었지만 그들의 군인 신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오늘이 바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4사람은 제1보병사단 사단장실 백지수 소장의 앞에 섰다. 그들의 뒤에는 감독 임무를 마친 오아름 중위와 윤슬기 중위가 배석했다. 사단장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백 소장은 책상에 앉아 지난 6달간의 봉사활동 기록과 산사태 현장 보고서 그리고 주민들의 탄원서가 담긴 두꺼운 파일을 말없이 넘기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치고 있었다. 고개 들어. 4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6달 전 수치심과 공포로 떨던 눈빛은 사라지고 담담하게 자신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군인의 눈빛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지난 여름 산사태 현장에서의 활약은 들었다. 4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더군. 주민들의 칭송도 자자해. 하지만 백 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것이 너희가 처음 저지른 죄,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모두 씻어내는 것은 아니다. 4사람의 어깨가 움찔했다.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고 너희 사단장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김대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사단장님, 저희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난 6달간 저희는 저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저희가 지켜야 할 분들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군복을 벗으라 명하신다면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아닌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다. 백지수 소장은 말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수감 중인 흑사파 두목 황도철이 보낸 편지였다. 교도소 내 직업훈련소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서툰 솜씨로 만든 작은 나무 의자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장군님, 힘이라는 건 부수는 데 쓰는 것보다 무언가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이제야 배웁니다. 저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백 소장은 그 편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이번에는 4개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너희는 나에게 가장 큰 치욕을 안겼지만 동시에 나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었다. 적은 휴전선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태하고 오만한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4사람의 앞에 섰다. 나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너희가 불명예 전역으로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4사람의 눈이 커졌다. 너희는 군인이다. 군인은 죄를 지었으면 가장 군인다운 방식으로 갚아야 한다. 그녀가 봉투를 하나씩 건넸다. 이것은 너희의 새로운 보직 명령서다. 김대위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보직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중대장 보직 제1보병사단 GOP 일반전초 소대장 보직 제1보병사단 신병교육대 훈련 부사관.
그들이 받은 명령은 1사단 내에서도 가장 힘들고 가장 춥고 가장 외로운 최전방 격오지 근무였다. 편하게 돈을 벌려 했던 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된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너희가 원했던 돈, 명예, 편안함. 그 어느 것도 그곳에는 없다. 오직 혹독한 추위와 살을 애는 바람, 그리고 매일 밤 철책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뿐이다. 백지수 소장의 눈이 그들을 꿰뚫었다. 너희가 잃어버린 군인의 명예를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의 땀과 헌신으로 다시 찾아와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마지막 참교육이다. 너희가 그곳에서 무너진다면 그것으로 너희의 군 생활은 끝이다. 김대위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경례를 붙였다. 다른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눈에서는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전진, 전진. 4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그들의 군 생활에서 가장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치고 사단장실을 나갔다. 이제 방에는 백지수 소장과 오아름 중위, 윤슬기 중위 3사람만 남았다. 2사람도 고생 많았다. 백 소장이 비로소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죄지은 선배들을 감독하느라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특히 산사태 현장에서의 침착한 대응은 매우 인상 깊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문산읍 주민들이 특별봉사대가 해체되는 것을 무척 아쉬워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윤슬기 중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떠난다고 하니 어르신들께서 많이 서운해하셨습니다. 백지수 소장이 창밖 멀리 보이는 임진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결정했다. 특별봉사대를 해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식 부대로 확대 개편한다. 예, 정식 부대로. 말입니까? 그렇다. 제1보병사단 전진 공병대대 예하 민군 협력 지원 중대로 창설한다. 백 소장이 2중위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다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초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가장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2명의 707 출신 장교를 임명할 생각이다. 오아름 중위와 윤슬기 중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파격적인 인사였다. 너희는 지난 6달간 총칼보다 더 강한 힘이 무엇인지 증명했다.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 적의 진지를 파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전진부대와 국민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길 바란다. 2 여군 장교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보직이 아니었다. 사단장님이 걸어온 길 강철 같지만 따뜻한 리더십을 이어받으라는 명령이었다. 명, 받들겠습니다. 전진. 그날 오후 백지수 소장은 다시 최전방 철책을 순시했다. 석양이 비무장지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북녘 땅을 바라보며 굳건히 섰다. 그녀의 관할 구역은 이제 내외부의 적들로부터 모두 깨끗해졌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녀의 강철 백합은 오늘도 가장 추운 땅에서 가장 뜨겁게 피어나고 있었다. 첫눈이 내렸다. 피아를 구분하지 않는 혹독한 겨울바람이 비무장지대를 핥히고 지나갔다. 철책선 남쪽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높은 곳 제1보병사단 일반전 초지오피의 어느 한 초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탄모를 쓴 2개의 실루엣이 칼바람을 맞으며 미동도 없이 북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소대장님. 방금 저기 칠흑 능선 쪽에서 야간 투시경을 쓴 신병의 목소리가 공포와 추위로 가늘게 떨렸다. 갓 자대에 배치되어 난생 처음 실탄을 지급받고 최전방 철책 근무에 투입된 이 병사는
바람에 부러지는 나뭇가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경직되곤 했다. 무엇을 보았나 김이병. 그의 곁에 함께 서 있던 소대장 박중훈 중위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불과 6달 전 불법 도박 빚에 찌들어 특별봉사대로 끌려왔던 패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혹한의 밤 공기보다 더 냉철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하얀 물체가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고라니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 침착해. 숨 크게 들이쉬고. 내가 확인하겠다. 과거의 그였다면 이 추위에 긴장한 신병의 어설픈 보고를 타박하고 윽박질렀을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나 라며 고함을 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박중희는 달랐다. 그는 신병의 어깨를 한번 툭 쳐주며 자신이 직접 고성능 감시 장비 TOD에 눈을 가져갔다. 열화상 화면 속 칠흑 능선은 고요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로 체온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김이병. 이리 와서 다시 한번 같이 보자. 그는 신병을 자기 옆으로 불러 화면을 함께 보게 했다. 겨울 철책은 원래 소리가 많다. 땅이 얼었다가 깨지는 소리, 바람이 얼음 결정에 부딪혀 우는 소리, 그리고 저 너머에서 굶주린 짐승들이 움직이는 소리. 내가 본 것은 아마도 눈이 쌓인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이며 떨어진 것일 게다. 그는 신병이 완전히 안심할 때까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보온병을 열어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따라 건넸다. 하지만 내가 긴장하고 경계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자세다. 이곳은 단 1초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니까. 잘했다. 따뜻한 커피를 받아든 신병의 눈이 자신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는 소대장을 향한 존경심으로 빛났다. 박중희는 다시 북쪽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문득 문산시장 할매 떡집의 그 꼬깃꼬깃한 비단 주머니를 떠올렸다. 자신이 지금 이사를 애는 추위 속에서 지키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저 신병의 평범한 일상이었고 그 할머니의 피눈물 어린 삶이었다. 돈과 명예를 좇아 가장 편한 길을 가려 했던 자신이 이제 가장 춥고 낮은 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의 무게를 깨닫고 있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양주의 어느 험준한 산악지형. 전진부대 수색대대의 칠흑 같은 위장 크림을 바른 김대위가 눈 쌓인 능선을 포복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가상의 적진을 침투하는 혹한기 훈련의 선두였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다. 그리고 파주 신병교육대 연병장.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군인의 기본은 제식이다. 내 놈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부모 형제의 목숨이 달려있단 말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최 상사는 그 누구보다 엄격한 훈련 부사관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훈련에는 폭언이나 비인격적인 모욕이 없었다. 오직 자신이 산사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깨달았던 군인 정신의 본질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백지수 소장이 내린 마지막 참교육의 현장에서 스스로의 명예를 다시 벼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문산천 인근의 작은 마을 광장. 제1보병사단 민군협력지원중대의 공식 창설식이 열리고 있었다. 사단 군악대의 힘찬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말쑥한 정복을 차려입은 중대장 오아름 대위와 부중대장 윤슬기 중위가 도열한 중대원들 앞에 섰다. 두 사람은 지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진급했다. 단상에는 백지수 소장이 그리고 그 곁에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아닌 할매 떡집의 박씨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주민 대표들이 가장 귀한 손님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백지수 소장이 연단에 섰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전진부대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힘이 넘쳤다.
흔히들 군인을 벽에 비유합니다. 적을 막아내는 견고한 장벽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벽을 넘어 다리가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가 새로 창설된 중대의 깃발을 가리켰다. 그 깃발에는 총과 칼 대신 손을 맞잡은 형상과 튼튼한 다리, 그리고 톱니바퀴 공병을 상징과 새겨져 있었다. 우리 민군 협력 지원 중대는 군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라는 가장 튼튼한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총이 아닌 굴삭기와 망치를 들 것입니다. 적의 진지를 파괴하는 대신 수해로 무너진 제방을 쌓고 폭설에 고립된 이웃에게 가는 길을 열 것입니다. 흑사파 같은 어둠의 세력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군이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백 소장이 오아름 대위에게 직접 부대기를 수여했다. 중대장 오아름 대위, 그대에게 제1보병사단 민군 협력 지원 중대의 지휘를 명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적의 목을 베는 것과 같은 무게로 받들라. 명, 받들겠습니다. 전진. 오아름 대위가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그때 박씨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갓 쪄낸 따뜻한 팥시루떡 한 쟁반을 들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장군님, 우리 대위님. 말은 잘 못혀. 이거 우리 마을 사람들 마음이여. 받아줘. 이제 당신들이 우리 딸이고 우리 손녀여. 할머니는 오 대위와 윤중위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707의 최정의 요원이었던 두 여장교는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따뜻한 떡의 온기와 무게에 자신들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무겁고 명예로운 순간이었다. 창설식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중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작전 상황병이 뛰어나왔다. 기상 악화로 인한 폭설로 임진강 북쪽 민간인 통제선 내의 대성동 마을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긴급 구조 요청입니다. 노인 한 분이 호흡 곤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오아름 대위에게 쏠렸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실전 상황으로 바뀌었다. 오 대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중대원들 앞에 섰다. 창설식은 이것으로 종료한다. 전 중대원은 즉시 작전에 투입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707 시절의 그 냉철한 팀장이었다. 윤슬기 부중대장. 즉시 사단 의무대와 통신망 유지하고 헬기 지원 요청해. 제1제대. 제설 장비 및 군안 차량 즉시 출동 준비. 제2제대. 비상. 식량 및 의료 물품 확보. 15분 내로 전원 이곳 광장을 출발한다. 전진. 전진. 새롭게 창설된 민군 협력 지원 중대는 그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창설식이 열린 바로 그 순간 가장 험난한 재난 현장으로 주저없이 달려나갔다. 백지수 소장은 그들의 힘찬 뒷모습을 가장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몇 달 후 경기도 외곽의 한 교도소. 면회실의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한쪽은 어깨에 빛나는 별 2개를 단 위풍당당한 육군 소장 백지수. 다른 한쪽은 푸른 수의를 입고 짧게 깎은 머리를 한 수감자 황도철이었다. 황도철은 감히 백 소장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군. 백 소장의 의외의 말에 황도철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예전에 그 흉터 가득한 흉포함 대신 어딘가 허탈하고 기운 빠진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장군님, 어쩐 일로 저 같은 놈을. 내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백 소장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유리벽에 붙였다. 그가 교도소 목공소에서 만들었다는 서툴지만
단단해 보이는 작은 나무 의자 사진이었다. 솜씨가 제법이군. 그냥 시키니까 했습니다. 아닌 것 같던데. 백 소장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 놈의 주먹은 사람을 부수는 데만 쓰였지. 하지만 이 손은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부수는 것과 만드는 것, 어느 쪽이 더 힘들던가. 황도철의 거칠어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만드는 것이 100배는 더 어려웠습니다. 망치질 한 번 잘못하면 나무가 쪼개지고 대패질 한 번 삐끗하면 전부 망가졌습니다.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건 눈 깜짝할 새였는데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다. 황도철, 내 놈은 내 놈의 힘을 오용했다. 그 대가로 넌 이곳에서 내 젊은 날을 썩히고 있지. 법의 심판은 그것으로 끝날 거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내가 여기서 나간 뒤에 시작될 거다. 백 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가 다시 그 힘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눈물 나게 한다면 내가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 있든 전역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든 반드시 내 놈을 찾아내 내 손으로 다시 이곳에 쳐넣을 거다. 명심해라. 황도철이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백 소장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내가 이 손으로, 이 의자처럼 누군가 잠시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고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세우는 데 쓴다면 그때는 내가 내 놈이 만든 그 의자에 앉아 내가 끓여주는 밥이라도 한 끼 먹어줄 용의가 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택은 내 놈 몫이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휘두를 망치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연장이 될 것인지 뼈저리게 고민해라. 황도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백 소장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유리벽에 붙은 작은 의자 사진을 보며 통곡하듯 울고 또 울었다. 1년이 흘렀다. 다시 바람이 쌀쌀해진 금요일 저녁. 파주 문산읍 두루가든. 1년 전 그날의 소동 이후 가게는 오히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사단장님이 깡패 잡은 고깃집으로 명성이 자자해졌다. 가게 구석 1년 전 바로 그 자리. 백지수 소장이 혼자 앉아 묵묵히 삼겹살을 굽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복 차림이었다. 아이고 장군님, 또 오셨네. 주인 이모님이 정겹게 반찬을 내어주었다. 이모님, 여기 소주도 한 병 주시죠. 오늘도 혼자 드시게? 지난번에 그 예쁜 장교들은 요새 통 안 보이네. 바쁩니다. 백 소장이 빙그레 웃었다. 한 명은 지금쯤 민통선 어디에선가 제설 작업하느라 삽질하고 있을 테고 또 한 명은 아마 의무 헬기에서 환자랑 씨름하고 있겠죠. 어이구, 여군들이 참 고생이 많아. 고생이 아니라 임무입니다. 백 소장은 잔을 채웠다. 그녀는 지난 1년을 생각했다. 혹한의 철책에서 다시 태어난 박중희, 검게 그을린 얼굴로 수해복구 현장을 지휘하던 오대위, 그리고 교도소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고 있을 황도철까지. 그녀가 꿈꾸던 군대. 강하지만 오만하지 않고 무섭지만 약자를 보호하는 군대. 그녀의 참교육은 어쩌면 그녀 자신에게 내린 가장 혹독한 가르침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첫 잔을 들어 비어있는 맞은편 자리에 가볍게 목례했다. 국민을 위하여. 그리고 잔을 비웠다. 두 번째 잔을 채웠다. 이번에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시끄럽게 떠들며 웃는 민간인들, 휴가 나온 앳된 군인들. 자신이 지켜낸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지키는 나의 전우들을 위하여. 두 번째 잔을 비웠다. 마지막 잔을 채웠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2개의 무게를 생각했다. 강철 특전사의 힘과 백합 장성의 품격. 그 둘은 결코 다르지 않았다.
가장 강한 힘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 전진. 백지수 소장은 뜨거운 숯불 앞에서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단단한 미소를 지었다. 대한민국의 밤하늘, 그 어떤 별보다도 밝게 빛나는 강철 백합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